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뵙고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최근 들어 관심이 많은 베트남 관련한 소식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 율촌의 베트남 전문가이신 이명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베트남에서 2023년이었나요? 22년이었나요? 그때 한번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똑같으신 언제나 간부자 외모를 자랑하시는 네, 변호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해외 사무소들과 동남아팀, 중국팀 담당하고 있는 이명재 미국 변호사입니다. 사실 율촌에 해외 사무소가 여러 곳 있는데 네네. 많은 분들께서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예, 율촌 해외 사무소 어떤 곳에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이참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율촌은 2007년에 메이저 로펌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베트남 호치민에 이 지금 해외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하노이 그리고 상해, 양곤 그리고 모스크바, 자카르타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곳에서 네. 계속 업무를 아주 활발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주로 계신 곳은? 저는 지금 현재 호치민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해외 사무소 중에 네. 모스크바 사무소를 제외하고 네. 동남아와 중국 사무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를 담당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뭐 저도 그때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이제 베트남 율촌 사무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제 변호사님께서 또 근무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메이저 로펌 중에 처음으로 2007년에 진출을 하고 나서 네. 이 호치민에 이어서 하노이를 2010년에 저희가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치민과 하노이 두 곳에 저희가 11명의 변호사, 3명의 스텝, 이렇게 14명의 지금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는 대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M&A라든지 코퍼레이트 관련된 이런 일들을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 율촌 사무소에 네.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고,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인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변호사 일을 쭉 해오면서 제가 이 율촌에 조인하기 전에 이 글로벌 기업에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이 싱가포르에 나가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 리갈하고 컴플라이언스 헤드를 맡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후에 이제 로펌에 옮겨서도 이 동남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베트남을 포함한 이런 저희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율촌이 사무실 가지고 있는 곳에서를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한테는 제일 친숙한 이웃 같은 나라가 이제 베트남, 특히 뭐 다낭 같은 곳은 뭐 경기도 다낭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요. 우리 기업들도 많이 이제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베트남에 대한 이제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 베트남 이제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초에 이렇게 고율의 관세율을 발표하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나 베트남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좀 놀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46% 이거는 이제 거의 전체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베트남은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 이 생산 기지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생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런 질문에 이제 봉착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베트남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그래서 미국과 그다음에 뭐 중국과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미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협상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지금 이제 현재 10% 관세율 유예가 7월까지인데요. 그렇죠. 그 7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 해결책들이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론이 좀 자리를 잡았군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그래도 비교적 차분하게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뭐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도 많이 놀랐다가 네. 이제는 좀 이제 안정을 되찾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개별 기업들 상황들 쭉 보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기업들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많은 이제 기업들이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큰 기업일수록 그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계 여러 나라의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관세율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런 상황일 때는 뭐 멕시코에서 이런 상황일 때는 베트남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생산해서 그다음에 미국이나 다른 곳으로 수출을 해야겠다. 네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이런 비상 경영 계획이나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계획들을 많은 기업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 또 늦은 기업들은 또 그걸 개발하고 그런 단계에 열심히들 지금 바쁘게 보내고들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트남 정부가 좀 효과적으로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모습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보는 베트남 정부는 그래도 발빠르게 네.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좀 마음을 놓고 좀 기다려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 뉴스는 그렇고 사실 내부적으로도 보면 베트남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또 뉴스들이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상당히 관심을 끌었어요. 이 베트남 정부가 부가세 환급을 중단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곤란을 겪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이제 종종 눈에 띄는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사실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베트남에는 내국 수출입 제도라는 좀 특수한 제도가 있습니다. 내국 수출입 제도. 제도. 예. 근데 이 내국 수출입 제도라는 건 크게 한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해외 기업이 베트남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임가공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진 물품을 이제 다시 외국으로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 수출 지역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수출 자유 지역. 그래서 텍스 프리 이런 혜택을 주는 그런 수출 자유 지역들이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이 해외 기업이 그 베트남 기업한테 이 물건을 뭐 매매 계약을 맺어서 매입을 하고 또 다시 그 물건을 이 베트남 기업 다른 기업에게 이렇게 매매하는 이런 경우의 거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래 구조에서 베트남 기업과 해외 기업 간에 또는 베트남 기업과 그런 지금 수출 자유 지역에 있는 기업 간에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 기업 간의 거래지라 하더라도 내국 수출입 제도가 적용이 돼서 수출입 관세가 면세가 되고 또 당연히 수출입 관세가 하니까 부가세도 면세가 되는 이제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인데도 잠깐 외국계 기업이 껴 있다든지 뭐 특수한 조건을 맞추면 수출로 간주돼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그러나 이제 이 베트남 이 지방 정부 중에 한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래 구조는 이건 내국 기업 간의 거래인데 이게 중간에 외국 기업이 끼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이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VAT를 면제해 주거나 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됐고요. 지방 정부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세 청구, 그게 이제 저희로서는 관세청인데요. 관세 청구에서 그것이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또 이 표출을 하게 되면서 이 지금 이 면세 처리하고 환급을 해주던 이런 VAT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된 이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게 제도가 지금 이제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고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언제쯤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해소가 될지 그리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될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베트남 정부 입장은 올해 안에는 관련된 법령이나 규제를 이제 정리를 해서 그 부분들을 발표해서 이 이제 개정된 내용들을 마무리 짓겠다 하는 게 입장인데요. 2025년 내에는 해결하겠다. 하겠다. 그러나 이 정부 안에도 양쪽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고 또 한 의견은 지금 현재는 이런 외국 기업들에 대한 오히려 장려 정책이 인센티브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럴 때
기업에 이거를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양론이 있어서 네네. 그 결과는 조금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세 가지 유형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처리될지 아니면 또 그 중에서 예외를 인정하거나 또 이렇게 될지는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베트남이라는 곳도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넘어가던 일들이 점점 뭔가 문제제기도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슈들이 생기는군요. 사실 베트남 하면 또 일반 뭐 투자자들이나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행이나 이런 거 가다 보면 야 여기 아파트 하나 사놓으면 좋겠다. 오를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눈에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부동산에 이제 관한 이제 관심, 투자 이런 것들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뉴스를 보다 보면은 올해부터 이제 부동산 3법을 개정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뭔가 좀 여러 가지 주의를 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제 무엇에 주의를 해야 될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인과 기업으로 조금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인과 관련돼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나 이런 거를 물론 이제 그 수량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에 한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토지와 관련돼서는 저희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은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하려면 큰 토지가 필요하고 그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기업의 이 토지를 받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결정을 받아서 할당을 받는 게 있고요. 그걸 영어로 알로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랑 협의를 해서 리스 계약을 맺어서 리스를 받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몇 가지 요번에 이제 법령들이 바뀌면서 저희가 조금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저희 나라는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제도가 있어서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이 지금 소유주가 누구고 그다음에 이게 담보가 잘 설정이 얼마나 돼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오늘의 베트남은 LURC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지 사용권이라고 얘기하는 이 등록증을 가지고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소유주나 사용권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고선 그 물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로 봤을 때는 이런 등기부 등본을 띄어서 확인하는 이런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당사자들끼리만 알고 있는 거지. 이 토지를 누가 어떤 조건으로 이제 허락을 받아서 쓰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 그래서 요번에 이제 법령을 바꾸면서 그 내셔널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구축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등록 제도에 대한 일단 그런 DB 제도를 만들겠다 하는 건 아주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여지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 왜냐하면 중앙정부도 이 레인지를 중앙정부가 5년에 한 번씩 가격에 대해서 말입니다. 토지 가격에 대해서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정해놓은 그 레인지 안에서 각 성, 지방정부가 그 5년에 한 번씩 가격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는 좀 이렇게 복잡하면서 그 기간도 5년에 한 번씩 설정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의 가격과 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는 이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앙정부는 본인들이 이제 이 레인지를 설정은 안 하겠다. 중앙정부 손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되 매년 1년에 한 번씩 시장 가격에 맞춰서 이걸 조정해라. 이제 이렇게 법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현실에 이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현실을 인정하는 것 같긴 한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동산 프로젝트에 이제 관여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매년 예를 들어 가격이 오를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하지만 시장에서 그다음에 뭐 할당하거나 리스하는 계약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새롭게 계약을 하는
하는 이런 기업은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바뀌지는 매년 않는다. 바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수의계약 뭐 이런 거 통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좀 됐던 것 같은데 요것들도 좀 변화가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 베트남 정부가 또 입찰법을 가다듬었습니다. 입찰법을 가다듬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의의 수의 계약은 안 된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반드시 입찰법에 맞춰서 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 지금 부동산을 이 누가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방향인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좀 부담을 더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군요. 오히려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그리고 시장 가격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사회 전반적으로는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법제들이 좀 이제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트남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방향,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 그다음에 아까 부가세, 그다음에 부동산 3법 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제도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바뀌는 거 아니냐. 좀 혼란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막상 진짜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저희는 이제 밖에서 들여다보는 입장이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정말 베트남에서 겪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결국은 이게 좀 장기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빠른 결과를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도가 변화하고 그 제도 변화라는 게 또 이런 공산권에서 특히 이런 제도 변화는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지방정부까지 다 이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게 다 숙성이 돼서 정말 이 제도가 잘 굴러갈 때까지는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고 좀 참을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장기의 목적으로 보면 이게 투자의 대상 국가가 제도화가 되고 법제화가 돼서 이게 어떤 것을 저희가 해석할 때 제도와 법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고 거기에 의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베트남 정부가 이제 지방행정 체계도 뭐 개편하고 통폐합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런 변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럼요. 지금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성의 숫자도 거의 뭐 반보다 조금 넘는 정도로 성과 시의 숫자를 그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앙정부도 부처의 숫자를 5개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런 게 지금 보면은 결국은 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거는 결국은 이 나라에서 여기 가도 뭘 해야 되고 저기 가도 뭘 해야 되고 어디서도 이게 한 원스톱으로 일이 잘 안 되고 이런 식의 피드백들이 사실 정부에 많이 전달이 됐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 장기적으로 이 나라를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뭐 이 지금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도 한 20% 정도를 줄이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전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시각으로 놀라운 이 모습입니다. 제 생각에도 놀라운데요. 20%를 이제 삭감을 하고 조직을 막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하는데 차분하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신기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은 이제 어차피 좀 혼란을 좀 겪을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사실 과거 같으면 내가 이제 아는 사람 찾아서 인적 네트워크 소개받아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금방 해결하면 돼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꽤 오래전에 베트남에서 큰 프로젝트를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자기가 이런 일을 이룬 적이 있다. 이런 예전의 기억들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면 베트남에서 된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상황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시스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 체계적인, 그 다음에 이 법규와 그 다음에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발전된 나라에서도 기본적인 인적인 네트워크가 있다는 건 굉장히 뭐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인적 네트워크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동시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검토, 그 다음에 체계적인 그 규정에 대한 확실한 확인, 이런 것들이 전제되고 거기에 바탕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같이 부과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맺으실 수 있겠습니다. 뭐 쉽게 하는 말로 이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부탁을 해야 뭘 해주지 않겠냐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대한민국 많은 분들은 이제 베트남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니시지만 주로 이제 관광으로 짧게 이제 관광지만 둘러보고 오다 보니까 사실 베트남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좀 왜곡됐거나 잘 과거의 어떤 모습에 머무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처럼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베트남, 끊임없이 변화하는 베트남을 현장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 시청자분들께 뭔가 당부의 말씀 이런 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보면 저희 대한민국으로서 베트남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무역 중심의 나라로서 이 수출입 면을 봤을 때 그 수출입 전체에 사실 중국이나 미국 다음에 지금 이미 베트남이 일본을 앞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3위의 수출입 대상 국가이고, 그리고 그게 분명하게 그런 수출입 수치뿐만이 아니라 일단 국민성이 저희랑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손끝이 야무지고 그리고 똑똑하고 이런 국민성들이 갖추고 있어서 저희 기업으로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이 기업을 하기가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성장률은 GDP 7.0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8% 또는 두 자릿수를 지금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인구는 1억 명 이상이고 그 평균 연령은 32세 정도의 아주 젊은 국가이고, 저희가 보면은 이런 나라에서 저희가 지금 누적으로 이 저희가 얘기하는 직접 투자 저희가 누적 1위 국가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저희가 같이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수출입을 행하는 나라 중에 이런 나라는 베트남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베트남은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 또 한국과 민간 교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기업인들께서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내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나라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기업 활동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맺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열심히 진출했다가 단기적 이익이 없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뭐 바로 철수라든지 뭐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베트남은 그렇게 하면은 곤란할 것 같다. 예, 단기적인 좋은 파트너가 될 나라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베트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현지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 저희 율촌의 베트남 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우리 이 변호사님을 비롯한 여러 스태프들이 잘 관리를 해주실 거라 믿는데 맞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베트남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껄김없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베트남 현지에서 상황을 잘 맞춰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이 변호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베트남과 관련돼 있는 최근의 여러 가지 변화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 모셔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